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당분간 좀 심리학에 대해서 한번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심리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원래 다른 내용보다도 심리학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오늘 할 책은 당신은 당신도 유능한 상담사가 되고 싶은가라는 그 윌리엄 글래서라는 사람의 책입니다. 이 심리학자는 의학자거든요, 원래. 이 사람은 원래 미국에서 살고 있었고, 나이가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보통 그 심리학자들 가운데, 이 프로이트식 심리학 말고, 그냥 좀 현재나 미래 시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간의 어떤 강한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심리학자들 중에 좀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빅터 프랭클도 되게 오래 살았고 한 90 몇 살? 그 아론 백이라고 21년생인데 지금도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누구 뭐 앨리스 뭐 이런 심리학자들이 좀 장수하는 데는 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인간관계 같은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런 장수하는 그 이유가 심리학에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여러분들도 심리학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정서적으로 좀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 작가 윌리엄 글래서는 제가 처음 알게 된 게 25살 때였어요. 그걸 왜 정확히 기억하냐면 그때 심리학 수업이었는데 그 조별 과제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학의 여러 가지 장르가 있잖아요. 그 현실요법, 이 상담자는 현실요법으로 치료를 하는데 그거 말고도 무슨 정신역동 이론, 인지행동 치료, 뭐 정신분석 치료, 뭐 행동주의 치료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이 있잖아요. 심리학 공부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것 중에 하나가 좀 생소했어요. 현실 치료라는 게 현실요법 이런 게 좀 생소했었고 그 여러 가지 과제는 이거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그 이론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거였는데 저는 현실요법이 좀 땡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조장이라서 이거를 발표를 하게 되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인상 깊었어요. 아, 이렇게 심리 상담을 하는구나, 치료를 하는구나. 그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다른 이론들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만 좀 알아도 심리 상담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고 그 심리 상담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고민 상담이나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냥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또 어떻게 대꾸를 할 것인가 어떤 해결책을 줄 것인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한번 보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책이 제가 알기로 절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윌리엄 글래서 이분 책이 몇 권 없는데 그 우리나라의 김인자 교수라고 있는데 그분께서 이 사람 책을 거의 다 번역해서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책이 잘 안 팔리는가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윌리엄 글래서가 쓴 책은 거의 한 권 빼고 거의 다 안 팔리는 걸로 예. 지금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때 한참 팔 때 제가 샀기 때문에 책이 많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사기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중고로 나와 있는 데도 많을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슨 한국 심리치료연구소인가 뭐 하여튼 그 출판사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독자들이 상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유능한 의논 상대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해줄 것이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좀 제가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책과 관련돼서 윌리엄 글래스와 관련돼서 제가 이 이론이 불교적 이론하고 정말 비슷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정토회라는 불교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이론을 배우는데 이 요법이랑 비슷한 게 많아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법륜 스님이 쓰는 화법하고 엄청 비슷한 그런 거가 많이 있거든요. 뭐 통제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해라. 뭐 이런 거라든가. 하여튼 예시를 제가 한 개 들어볼게요. 왜냐면 제가 처음 법륜 스님을 알았을 때가 유튜브 동영상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질문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뭐 남편이 지금 자기한테 이혼을 요구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고 그때 법륜 스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거는 이혼을 하는 거는 되게 슬픈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남편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까지 통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내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 뭐 이런 뉘앙스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법륜 스님을 알기 전에 현실요법 수업을 들었었고 그때 그 이론이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라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법륜 스님하고도 좀 비슷했고 쓰는 단어도 비슷했고 근데 결국에는 통제할 수 있는 거라는 거는 좀 대략적으로 말하면은 과거가 아닌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타인, 다른 사람 거기서는 남편이었는데 남편의 행동까지 생각까지 내가 어떻게 다 통제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상담을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지나간 일이나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럴 때 현실요법에 의하면은 네가 지금 생각할 거는 지금 현재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다. 그걸 하나 찾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죠. 처음 시작이. 예. 그리고 인간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또는 유전적 요인으로 생긴 것이며 그 고통이 약물 치료나 전기 충격, 요법으로 고쳐질 수 있다는 믿음만큼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삶의 질을 훼손시킨 것은 없다고 본다. 이 말은 인간의 어떤 고통,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우울증이나 뭐 공황장애나 뭐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약물 치료 또는 전기 충격 이런 건 어찌 보면 좀 물리적이고 양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 일단 전제가 여기서는 항우울제 먹어서 우울증이 낫는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은 다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 어떤 뭔가가 충족돼야지 이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자, 다시 만약 내가 어떤 사람의 일생을 망치고 싶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생물학적 정신의학이 옳다고 즉 인간관계들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선택은 불가능하다고 그리고 파괴된 내 기능이 우리의 행위와 감정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설득하겠다. 여기서 보면은 또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선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이 책에서 모든 것은 모든 감정,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선택한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치료는 선택 이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워낙 선택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작가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좋은 삶이란 사랑하는 인간관계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보다는 우리들 자신을 책임지는 것이 이 원칙들 중에 하나이며 남을 트집 잡고 비판하기보다는
손을 내미는 것이 또 하나의 원칙이다. 여기서 보면은 일단 계속 설명할게요. 윌리엄 글래서 박사가 정말로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행복과 성취감이 좋은 인간관계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이다. 그의 이야기들은 인간에 대한 보살핌과 공감을 나누는 좋은 인간관계야말로 모든 종류의 치료에서 전제로 하는 핵심이라는 것을 확증해줍니다. 인간관계. 예, 이게 어떤 상황을 바꿀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자기가 자녀가 공부를 안 한다. 그때 공부를 시키고 싶다. 혹은 뭐 어떤 사람이 술을 계속 마신다. 담배를 계속 핀다. 이걸 끊게 하고 싶은데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자기가 어떤 고민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야,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항상 강제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직접 지정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그 외부 통제 심리학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게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통제를 해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는 좀 거친 말과 폭언과 욕설까지도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상대방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안 하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상대방을 만약에라도 바꾸고 싶으면 일단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손 내미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된다. 자식들한테서도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이 좋은 인간관계. 그렇게 왜냐면 자꾸 이렇게 외부 통제 이론을 쓰면 일단은 잔소리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멀어질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관철을 못 시킨다는 거죠. 제가 원하는 게 10개가 있어도 한 개도 관철 못 시킨다는 건데 적어도 한두 개라도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일단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잔소리나 외부 통제 심리학을 쓰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선택하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있습니다. 선택하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시 이제 그 불교적인 내용하고 얘기해 볼게요. 그 법구경이라는 불경이 있습니다. 그거에 보면은 결국에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행복은 내가 선택한다. 이런 좀 진부한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법구경에서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네 라는 구절이 있어요. 항상 법륜 스님이 강조하는 구절인데 이 말도 결국에는 행복을 내가 만드는 거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선택한다는 거예요. 행복도 선택을 하고 불행도 선택을 한다. 이 말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불행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고민 상담을 하잖아요. 아 이거 너무 내가 힘들다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건 내가 선택하고 있어서 그런 거다.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갔을 텐데 이거는 좀 그거 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 옛날에 철학자 중에 에픽테토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잖아요. 그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나한테 일어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다른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 책에 이런 게 제 책 공황과 불안의 극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좀 많이 사주시고 그 책에 보면은 어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은 더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별로 안 불안해한다.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더 불안하고 어떤 경우에는 덜 불안하고 예를 들어서 막 뭐고 그냥 집에서 가만히 혼자 멍 때리고 있었을 때 지진이 일어났다. 그때 더 불안할까? 아니면 막 한참 일을 하고 있을 때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뭐 그렇게 일어났다 이러면 어떤 게 더 불안할까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만약에 진짜 심심하고 막 되는 일도 없고 이랬을 때 이제 그 지진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내가 더 불안하다 이렇게 하면은 좀 대피처가 될 수도 있고 어 그거를 핑계 삼아서 뭐 자기를 변호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은 또 부정적인 것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시간이 있을 때도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도 있고 또 막 바쁘거나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거나 혹은 되게 기대하던 그런 순간에서는 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하나의 선택이라고 본 거예요. 물론 이성적인 선택은 아니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무의식적인 우리의 선택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우리가 불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어떤 의지적인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심리 상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게 아마 진짜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거 연기설 같은 그 말이 아까 말했던 그 서양 철학의 에피텍토스가 말했던 나에게 일어난 일보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구절이랑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철학적인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어쨌든 심리 상담사가 만약에 되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 심리학이 원래 철학에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뿌리라든가 이런 인문학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현실요법에서 나는 그 믿음과는 상반되게도 내담자들은 병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다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예. 이 사람은 좀 되게 특이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정신병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다 포함됩니다. 우울증도 포함되고 공황장애도 포함되고 정신분열 조현병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 이 사람이 언제 이 정신분열증이 없다라고 판단했냐고 하면은 이 책 말고 현실 그 책 제목이 뭐지? 선택이론인가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예전 경험이 나옵니다. 자기가 정신과 의사로 일을 할 때 레지던트인가 하여튼 일을 할 때 어떤 환자가 찾아오는데 정신분열증 환자였어요. 그 사람은 계속 원숭이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원숭이 안 보이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그 윌리엄 글래스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할까 이랬는데 어느 날 그 사람에 있어서 그 사람이 그 독감에 걸리나 하여튼 폐병에 걸리나 하여튼 무슨 병에 걸려서 되게 심각한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가 되게 위급한 상황이었고 이 사람이 자기가 어디가 아프다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 안 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그 사람을 찾아와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어디 어디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 순간만큼은 원숭이 얘기는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글래스 그때 너무 신기해서 저 사람은 왜 평상시에는 저렇게 원숭이 얘기를 하다가 진짜 위급하고 중요한 시기에는 원숭이 얘기를 안 할까? 그때 생각한 게 자기가 선택이론 같은 게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 정신분열증도 없다.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내가 정신분열증을 선택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 내가 만약에 정신분열증을 선택을 하고 그 뭐 헛것이 보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 건강이 위태로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만큼은 자기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어쨌든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그 뭐고 그 병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병은 없다. 예, 이런 논리가 형성되는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자기가 그 DSM 기준 있잖아요. 심리학 전공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상 심리학에서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진단적인
이런 증상이 일어나면은 뭐 우울증이다. 이런 증상이 일어나면 공황장애다. 이런 증상이 일어나면 뭐 경계선 성격 장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분류들을 시리즈 4인가 5까지인가 있잖아요. 어쨌든 그 DSM-4 뭐 이런 것들도 신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 병은 없기 때문에. 진짜 거의 뭐 어느 정도 이 현실적인 걸 뛰어넘는 사람이죠. 윌리엄 글래서가. 아무튼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신선했고, 또 이제 정신질환의 기질적인 원인이란 것이 프로이트의 주장보다 더 정확할 것도 없다. 그 기질적인 원인이란 게 원래 자기가 원래 좀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울증이나 뭐 생물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정신적인 병이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병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몸이 아파서 이런 거는 그럴 수 있는데 정신적으로 일어나는 병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소위 정신질환이라 불리는 것은 원인에 관계없이 사랑이나 힘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를 각자가 원하는 만큼 만족시키지 못할 때 선택하는 수백 가지 행동 중에 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끝에 소스로만 볼게요. 수백 가지 행동 중에 한 방법이다. 행동 중에 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내가 우울하다 이것도 하나의 행동이라고 본 거예요. 우울한 건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우울한데 내가 자 우울하자 이렇게 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그 동사적인 의미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한다. 내가 우울하기를 선택한다. 이런 식의 작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것이라도 동사적인 의미로 하는 거구나. 그렇게 판단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인지하는 그 순간 자기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때부터 바뀐다. 그 시발점이 되는 게 이런 인식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신 분석 혹은 심리 상담 뭐 이런 거 하실 때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책에서 나는 내담자들이 더 나은 욕구 충족이 더 많이 되는 선택을 하기 시작했을 때, 자, 아까 제가 여기서 책에서 사랑이나 힘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정신질환이 일어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하게 본 게 사랑, 아까 말했던 인간관계도 있고 사랑, 힘과 같은 그런 욕구들이 이제 한마디로 그런 게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에 정신질환이 일어난다는 건데, 사랑, 뭐 힘 이런 것들은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경우에 뭐가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최근에 이것도 다시 그 불교적으로 제가 해볼게요. 제가 요즘 불교대학 다녀가지고 좀 꽂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법륜 스님이 사성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팔정도 사성제, 팔정도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고진멸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이거거든요. 이것도 좀 어려운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이거를 자기가 이해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그거를 이해를 하면은 그때부터 내 마음이 좀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뭐냐? 아까 말했잖아요. 사랑과 힘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딱 해석을 하면은 되게 쉽거든요. 그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냐면 지금 내가 사랑도 못하고 뭔가 좀 힘의 욕구라는 게 좀 우월해지고 싶은 그런 욕구나 남들 앞에 막 잘 나가고 싶은 그런 욕구 같은 그런 단순한 겁니다. 어쨌든 그런 게 충족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런데 그 법륜 스님이 말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렇다면은 원인을 바꿔주면은 결과도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인을 바꿔준다는 얘기는 어떤 환경을 바꿔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제할 수 있는 것에서 자기가 어떤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에 집중했을 때, 그렇게 해서 환경이 바뀌었을 때 결과도 바뀐다. 이런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되게 기계론적이고 단순하죠. 예. 그게 근데 어떤 걸 의미하냐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활동성과 움직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항상 강조하는 게 액팅. 뭔가를 액티브한 거, 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은 보통의 그 진료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신과 의사들이 오늘 하루 어땠나요? 어제 어땠나요? 이번 주는 어땠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질문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항상 그 환자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내일은 뭐 할 건가요? 이번 주에는 계획이 뭔가요? 뭐 이렇게 항상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걸 할 수 있도록 미래적인 시점이죠. 그거를 포인트를 둡니다. 그렇게 했을 때 환자들이 더 많이 개선된다라는 걸 자기가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트라이 시도하는 거. 그래 그러면 내가 그러면은 이제까지는 나 이번 주 왜 이렇게 우울했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중하는 환자가 있다면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다음 주에는 한번 뭔가 색다른 걸 한번 시도를 해봐라. 일단 그렇게 먼저 약속을 잡거나 프로그램 신청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시간보다 그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 뭐를 했다라기보다는 이제 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트라이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좀 치유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상담하실 때 그렇게 미래지향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이제 아니 앞으로 뭐 할 건데? 약간 이 한마디가 큰 힘이, 위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도 생각해보면 저도 예전에 좀 되게 많이 힘들었을 때 진짜 막 뭐고 오늘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까지 다운된 적이 있었나?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게 심각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되게 노력 많이 했고 항상 자꾸 뭔가 일을 만들려고 했어요. 일을 만들려고 하고 뭐 취업 만들 때는 이력서 계속 넣어보고 뭐 새로운 환경에도 계속 이렇게 가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유야무야 되듯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미래지향적 그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고 미래지향적이 되기 위해서는 그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약물, 전기 충격, 그리고 생리화학 이론들은 심리치료, 공감하기, 그리고 사랑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선택 이론의 내용을 완벽하게 익히지 않는다면 현실요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 약물 이런 것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약이 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읽고 나서 그때 뭐 공황장애 약도 끊었거든요. 왜냐면 그게 도움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 심리치료, 공감하기, 사랑으로 약물이 이제 그걸로 대체돼야 된다 이건데 그 사람이 가장 건강할 때가 언젠 것 같습니까?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사랑이 진짜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데 물론 사랑의 개념이 좀 넓으니까 그냥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진짜 막 관심받고 있다 혹은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낄 때 좀 어떤 병도 침투 못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뭐 자기가 좀 호감이 있는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보일 때, 나한테 사랑을 보일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고 심리학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앞으로 몇 시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계속해서 다른 심리학 영역까지 이제 인지치료, 아들러 심리학, 뭐 프로이트 심리학도 있지만 여러 가지 한번 이 소재로도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